중국의 군사 도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해에서도 중국의 실탄 사격이 진행되는 등 한국에게도 아문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도발하는 중국의 입을 막을 만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수단을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초래한 위험,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당사자인 대만은 중국의 군사훈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만 근처에 함정을 보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 모두를 적으로 가정하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을 향해서는 불에 타 죽을 거지라는 날 선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육방향으로 포위한 뒤 포격 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심지어 중국 함대까지 대만 해협 근처로 보내 시위를 했죠. 대만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8월 10일에는 두 진영 소속 함대 20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대치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한국 역시 불똥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6일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군사훈련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장쑤성 레닌강 앞바다 등 이 지역의 동제를 금지하고 실제 사격이 진행되는 등 서해 바다가 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 연안에서 시행되는 훈련이기에 다른 국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나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무차별 사격 훈련과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풀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나선 것은 한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벼이 보질 않았죠.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실사훈련의 의도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 양쪽을 향해 위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실행하는 훈련이라고 봤습니다. 레넌강 앞바다는 중국 해군 부대가 출격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만약 중국과 한국이 전투에 나설 경우 대규모 부대가 출격할 만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전투를 상정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미 안젤로 주립대 브루스 백돌 교수도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최대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중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행동이 더욱 한국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8월 9일에 열린 칭다오 회담과 겹쳐 서해, 상해 군사훈련을 했다는 점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칭다오에서 회담을 가진 것은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을 존중해 한국이 특별히 중국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보란듯이 중국은 무시한 것이죠. 레넌강 앞바다에서 실탄 사격을 한 장소는 회담 장소인 칭다오와 차량으로 3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장소, 실사격 훈련하는 장소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훈련을 하는 지역이 레넌강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북쪽 바다인 보아예 지역 다레낭 인근 바다에서도 실사격 훈련이 시행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동부 항구 중거점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다레낭에서도 비슷한 사격 훈련이 시행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대만이 겪은 일을 대한민국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시민들 사이에 퍼졌죠. 이미 작년부터 중국이 몰래 서해 바다를 중심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허락 없이 서해 바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를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온 일이 대표적이죠. 작년 1월에 벌어졌던 일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경 124도는 자신들의 해상작전 구역의 요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으로 한국과 어떤 합의도 없는 구역, 더 과감하게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까지 경비함이 진출했죠.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급하게 파견, 중국 경비함 감시에 나서자 중국 경비함은 잠시 멈추더니 이내 한국 전투함을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백령도 40km 지역은 공식적으로 공해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전에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상대 국가의 허가와 양해를 구한 뒤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런 매너를 지킨 적이 없었죠. 백령도 앞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안급 잠수함 3600톤이 동경 124도 사이 해역에서 물 밖으로 나와 항해하는 장면도 한국 해군에 의해 포착될 정도로 과감한 것을 넘어서 뻔뻔한 태도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중 잠정 조치 지역에 한국 정부 몰래 석유 시추물을 설치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중국의 설치물을 강력하게 항해 중국 정부가 구조물을 치우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중국 정부는 그대로 시추물 건설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탄 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죠. 자국 연안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적의를 드러낸 행위.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놀라운 소식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살짝 공개한 것입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경렬비열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여기에 해군을 배치해 앞으로 중국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군을 출격, 중국에게 확실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정부가 정보를 살짝 흘린 것이죠. 이는 최근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이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충남도가 연구 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연안함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무인도라 낚시하는 사람들 외에 자주 찾지 않는 이곳에 영해 관리와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업지도선 등 주요 함선이 이곳에서 정박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재빠르게 중국 함선 퇴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연안항 지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연안항 외에도 아예 해군 군사기지를 지어 전략적으로 서해를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입니다. 경렬비열도에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향후 한국형 경항모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경항모를 배치한다면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장소인데요. 인공섬 확장 계획까지 더해 경렬비열도는 서해를 지키는 수호기지에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고 하죠. 중국도 서해에 위치한 경렬비열도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데요. 과거 조선족을 앞세워 20억 원의 경렬비열도를 중국도 지정학적 가치를 눈치채고 손에 넣으려 했던 곳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반드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 곳, 그러나 이를 눈치챈 한국에서 이 지역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연안항을 지정해 항만 기초시설과 물자들을 도입하고 향후 개발할 군사기지, 물품까지 취입, 이후 이 지역에 매립물을 설치한 뒤 군사기지로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부터 초안이 작성, 이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서 별도 프로젝트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경항모 사업과 더불어 한국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한국 때문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되레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 중국은 망언을 뱉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MD 시스템 도입을 거부, 한미일 군사동맹을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드 운용 제한까지 약속해 산불이란을 중국에게 지난 정권 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 정권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이 화근이었죠. 뻔뻔한 중국의 태도에 한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맞대응하며 중국의 망언을 되받아 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만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격을 상정해 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경렬비열도 군사기지와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및 국방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협력은 물론이고 서해에 생길 군사기지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오만을 꺾을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경항모까지 결합된 서해의 강력한 군사기지를 준비 중인 대한민국. 중국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서해 군사기지가 완성되어 더 이상 중국이 협박을 할 수 없는 날이 한국에게 조만간 다가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두 군데 돌았지만 삼성 제품이 너무 비싸져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러한 인터뷰를 한 이란 국민들은 한국과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들떠 있다는데요. 이란 국민들은 왜 한국과 무역과 외교 등의 회복을 바라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란 정부 자원에선 미국과의 자금 동결 협상 이후 또 다른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70억 달러를 요긴한 방향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이란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은 이란이 해당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한국의 자금 동결이 매우 중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돼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한 미국을 맹비난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금주 이란의 후원을 받는 테러 그룹에 갈 돈만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요인인 핵 프로그램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핵무장을 반대해 온 이스라엘으로선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비판에 대해서 이 자금은 모두 식료품과 인도적 차원에서 쓰인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쓰일지 알 수가 없고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 석방과 더불어 최근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는 것도 염두에 뒀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중동의 가장 큰 세력인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면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란의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란은 한국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우호국으로 되어 있었고 교역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란에서는 한국 제품이 최근 10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현지의 소식통은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되자 가장 먼저 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제품 수입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가 샤리아티 거리에서 만난 사바 씨는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소식을 접하자 들뜬 목소리로 말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다시 정식으로 수입되고 이란 내 사후관리 AS도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산 가전과 자동차 인기가 높으며 이란 신혼부부가 혼수를 장만할 때 삼성이나 LG전자 제품은 최고로 여겨지며 가장 인기 있는 웨딩카 역시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온 승용차입니다. 한국에 묶였던 수출 대금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현지에서도 크게 다뤄져 테헤란 시민은 대부분 알고 있고 테헤란의 전자제품 판매점이 밀집한 샤리아티에서 만난 상인들은 동결자금 해제를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회복되고 양국의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합의에 대이란 제재 완화나 대외 교역 정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됐지만 상인들은 통결 자금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핵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경제를 옥죄어왔던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크게 거북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는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동시에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가장 바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서 인터뷰에서 처럼 가전과 자동차입니다. 가전의 경우 한국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고 AS가 좋다는 이미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을 구입하기 원하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리기도 했으며 제품의 재고도 없는 데가 더 이상 AS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구매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삼성과 LG 가전을 여전히 비공식 루트로 수입했는데 이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병행 수입 등을 활용해서 그렇게라도 한국 가전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2018년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란에서 철수했으며 이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란 사업을 사실상 접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이번 자금 동결 해제 이후 한국의 가전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처럼 중국 가전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나 한국 가전이 워낙 좋다는 믿음이 있어 아직까지도 중국산보다는 한국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고 특히 서비스가 좋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자동차들입니다. 소식통은 이란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들은 너무 비싼 값에 거래되어 서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면서 한국 자동차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차들은 상당 부분 20년 이상 되었으며 에어컨도 없는 모델이 허다합니다. 화폐 가치가 만정적이지 못한 이란에서 자동차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한 탓에 같은 모델이라도 이란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한국의 중고차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미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의 중고차들은 이란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한국에 홍수가 나서 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란 자동차 바이어들은 바빠지는데 이란에서는 한국의 침수차들을 대거 수입해서 현지에서 고려 쓰면서까지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침수차까지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현지 자동차 중고상 딜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침수차라 불리는 워터카는 고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이 오랜 기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은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침수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일반 중고차는 물론이고 침수차를 수입하려고 경쟁까지 일어나는데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은 각종 제재로 한국 제품이 구하기 어려워지자 우회 루트를 대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전을 비롯해서 자동차가 이들 국가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은 품질은 물론이고 AS가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예전과 같이 한국과 무역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로 하나둘씩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주변국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표정으로 한국의 자금 동결 해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관계를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값싸게 들여와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이 거의 줄어들었지만 일본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지속했는데 일본은 말로는 미국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자원이 중요한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제재가 풀리게 되면 값싼 이란의 원유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다 보면 일본은 예전과 같은 어드밴티지를 누리기 어렵고 한국이 예전에 이란에서 값싼 원유를 많이 수입했기에 이러한 국면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을 수성해왔던 일본의 가전과 자동차 브랜드들이 결정적으로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들에 완전히 밀려나 자취를 감추게 된 꼴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중통에서 일본이 부활하기 원하지만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교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문제가 있는 이란을 일본이 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모습이었고 실제 41년 만에 해결사를 자처하며 전 아베 총리가 직접 날아가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이러한 외교 역할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저 이란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한 구실로 외교 수절 역할을 하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2019년 아베 총리가 이란에 방문하는 중에 일본 유조선이 피격당해 망신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란과 지금까지 상생하는 정신으로 외교나 무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서는 중통 지방과도 잘 맞아 다양한 한류 드라마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제재 해제 시에 추후 중통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의 외교로 쓸 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사우디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어 한국보다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 이후에 이란에 파고들려는 것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가 부족한 이란에 러시아처럼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국도 미국의 제재가 있는 데다가 한국이 부상하면 이란에서의 계획이 축소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이란에서는 한국 자금 동결 해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어가는 자신이 두려워 3,000명의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작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여행길이면서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의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이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재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농업 한류가 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 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45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농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씨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씨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씨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씨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씨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씨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시험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씨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씨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씨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씨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씨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 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씨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씨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씨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 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씨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씨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씨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 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재배와 환경 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씨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씨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에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씨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씨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씨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씨감자 사업이 물러온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이은 알제리 제2의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씨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우에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에 씨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내왔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씨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재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씨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별을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누어 주는 것도 새로운 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꿈에 그리던 한국에 방문한 영국 여성.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맙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줄 서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이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한국인들만큼 질서와 차례에 진심인 사람들도 없을 텐데.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대학생 엠마라고 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던 아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그녀는 영국 생활에 동적응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국과 영국의 문화는 정반대인 탓 같았죠. 예를 들면 그녀는 버스를 기다릴 때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꼭 자신의 차례를 양보해줬고 버스에 앉아서도 쉬지 않고 주변을 살피곤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보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자리를 내주곤 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주의 문화가 우세한 영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녀가 맨 뒤에 줄을 선 할머니를 불러오거나 자신이 앉은 자리 옆에 뻔히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의 행위는 영국에서는 꽤나 익숙지 않은 행동이고 아영은 이것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영국인들에게 핀잔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서 풀이 죽어있는 아영에게 한국과 영국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서는 자신부터 생각하라고 조언해줬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노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걸 어쩌냐고 말하며 힘들어하더군요. 확실히 그녀는 영국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양보를 하고도 누군가에게 새치기를 당하면 그저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라면서 이해해주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신 나서서 싸워줘야 했죠. 영국에서도 간혹 새치기를 하는 파렴치한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제 권리를 침해할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모두 새치기에 대해 감경 대응하곤 합니다. 이건 권리의 문제고 개인주의 문화 자체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문화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영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고 얼마 안 있어 제가 잘 신경 써준 덕분에 영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저를 한국에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고 안 그래도 언제 한번 한국에 방문할 생각이었기에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그녀는 한 달 뒤에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저는 처음 가는 한국이 너무 기대되기도 했고 약속 일정보다 3일 더 빠른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었기에 저는 그냥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놀고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가보고 싶었던 드라마 촬영지들로 향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놀랍도록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방송을 해주고 있었고 역도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광판에는 지하철의 도착 예점 시간까지 표기되어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늦지 않고 반드시 정시를 지키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점시에 오다니요. 영국 대중교통은 점시에 오는 법이 없고 늦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저는 한국의 이런 정시성과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인프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촬영지에서 저는 곧바로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나 질서 있어 보였던 아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줄서기는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드라마 촬영지의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꼬마 여자아이 한 명이 신나서 뛰어오더니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지 저 멀리서 천천히 손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노인의 느린 발걸음을 기다려주기엔
그 체험관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고 결국 손녀의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근처까지 오자 손녀 뒤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비켜주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노인은 손녀와 함께 체험관으로 입장할 수 있었죠. 나름 감동적인 광경이긴 했지만 그래도 줄 서는 건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입장하기도 바쁜데 굳이 노인의 사정까지 봐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한국식 줄 서기를 겪은 뒤로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구태여 저 멀리에 서 있는 할머니를 불러서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객실 내부는 더욱 혼잡해지는 것 같았고 또 제가 자리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제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리를 마음대로 양보해줘서 못마땅했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기에 저는 그저 이게 한국 문화구나 하면서 체념할 뿐이었죠. 그렇게 3일간 혼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아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영은 제게 홍대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드라마 촬영지와 마찬가지로 홍대 또한 제 로망이었는데요. 요즘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들르는 곳이 홍대일 정도로 홍대의 인기는 엄청나죠. 마침 저는 드라마 촬영지를 도느라 아직 못 가봤던 터라 신나는 마음으로 홍대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스를 기다린 지 몇 분째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바로 앞에 있던 젊은 남성이 맨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시던 할아버지에게 차례를 양보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분을 참아왔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봐요. 그 노인에게 차례를 양보해 줄 거면 당신은 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개인의 선행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는 없어요. 당신이 차례를 양보함과 동시에 당신의 자리에 대한 권리는 사라졌고 이제 당신은 새치기를 한 셈이에요. 그러자 아영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영어로 놀라운 대답을 하더군요. 네. 당연히 그럴 생각이에요. 그 전에 이 어르신을 부축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그렇게 노인을 앞까지 부축해 주더니 이내 줄 맨 뒤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버스 줄의 상태를 보니 맨 뒤로 가면 버스 한두 개는 그냥 떠나보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일인 것 마냥 그렇게 놀라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니 기껏해야 지팡이를 짚은 노인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었거든요. 도대체 자신도 불편한데 왜 굳이 남을 배려해 주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더 낯설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아영의 안내에 따라 홍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만 발을 접질려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고통은 생생히 전해져 왔고 저는 단번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발목 염좌가 꽤 심한 상태라며 제게 붕대를 감아주더라고요.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저였기에 저는 노약자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직접 다쳐보니 이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불편하더군요. 걷기도 불편하고 끝도 없이 긴 한국 대중교통줄만 보면 저절로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한국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박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는 이동하기 위해 버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제게 차례를 양보해줬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이들은 다리 깁스를 한 저를 막무가내로 앞으로 보냈죠.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렇게나 불만이었던 할머니조차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사코 거부했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할머니는 제게, 젊은 여성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은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아마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의 문화가 잘 전파되어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제가 약자가 되어 직접 느껴보니 이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젊었을 때는 양보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자리가 필요할 때 양보받는 문화야말로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유럽 문화에만 찌들어 남에 대한 관용이 없었다는 점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물론 아영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위해 기꺼이 자리나 줄을 양보해줬고 놀랍게도 보호자인 아영에게도 기꺼이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고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최고의 나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음에도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한국인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제게 자신이 공들여 잡은 택시까지 양보해주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호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엔 서구권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고 이미 저부터가 한국의 호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영국에 있을 때 아영의 앞으로 새치기 한 그 남자처럼 말이에요.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고 뭔가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어 보였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들어볼 새도 없이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한국인들이라면 그의 말이라도 들어줬을 거라 생각하니 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한국인들의 친절을 본받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영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인들의 마음으로 그가 급한 일이 있겠지 하며 차례를 양보해줬는데요. 하지만 뒤에 있던 영국인들은 즉각적으로 그를 비난하더군요. 심지어 그 할아버지를 껴주면 자신까지 피해본다면서 제게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예전 모습이었죠. 이때 느꼈습니다. 유럽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친절을 베푼다는 개념이 없고 있다고 한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몹시 이상하게 받아들였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노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양보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거려. 결론적으로 영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처럼 될 수 없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줄 서기 문화에 충격을 받은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